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170여 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2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그다음에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1000명 이벤트로 약속드렸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는 현재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약속대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제공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영상에 제가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 딱 한 개의 종목을 고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이 주식을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65배에 대한 성장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시장의 진짜 주인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에 파월이 연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10일 정도가 지났죠. 1월 11일이니까 10일이 좀 넘었는데 벌써 무역 적자가 62억 달러를 넘겼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 화재에 대한 내용들 한 달간 벌써 3건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뉴스가 시장에 일파만파 퍼졌죠. 그 여파가 상당히 컸던 만큼 이 테슬라 관련된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유가 2035년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의 판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소되는 악재, 반응하는 증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월이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연준이 앞으로 정치로부터 독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 없는 조치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이죠. 22년도 6월에 피크치인 9.1%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인 12월에 CPI는 지금 6.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6.5%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죠, 시장에.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던 금리 인상에 대한 약발이 드디어 듣기 시작을 했고요. 이 속도면은 3월 달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률도 5%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내일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정중동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내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맞춰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제 예금 적금 금리가 뭐 5.5에서 5.3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의 고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인상이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인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세계은행에서 이번에 침체 위험이 상당히 크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에서 1.7%로 바뀌었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방금 침체됐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낮게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투자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를 비롯해서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게 작년 6월 기준에서 3%를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갈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전망이 3%보다 낮아진 1.7%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쭈그러들었을 때인 2020년도를 제외하면은 30년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처럼 현재 시장의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성장률이 2.7%로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기 침체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 적자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의 수출이 전년 동기에서 거의 10%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인 연간 무역 적자가 지금 59조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무역 적자가 59조고 외환위기 직전에 25조 적자를 2배 넘어선 수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적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수치에 흔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냐? 중국에 대한 수출이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그리고 이 수출의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던 이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새해부터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역 적자가 증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심해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는 1.25%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고 자산도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반도체 재고가 현재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들 집에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해 느꼈는데 반도체 수요가 지금 금리도 상승하고 증시도 하락하고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자산이 2.8%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빚은 4.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으로 자산을 쌓아올린 대다수의 기업들이 성장성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했을 때 이 수익성이나 영업이익이 높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수익성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만 증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투자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성장 산업들은 오히려 이 시장에서 캐파를 전부 다 갖고 갈 수 있는 2023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해서 생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사가겠다 하는 그런 산업을 투자해야 되죠.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마스크가 그랬죠. 마스크가 없어서 뭐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 2023년도에 없어서 못 파는 게 뭐가 있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량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생산량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전기차가 생각보다 침투하는 속도가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공장이 완성이 돼서 생산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일단 배터리 생산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배터리 주요 업체의 사용량을 보면은 2022년도 기준에서 글로벌 배터리 주요 업체 탑4 기준으로 보면은 연간 315 기가헤르츠 아니 기가와트시를 생산합니다. 315 기가와트시를 생산하고 이 315 기가와트시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 한 대당 이제 현대차 기준에서 이 GMP 플랫폼 기준으로 77.4 킬로와트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1년에 생산 가능한 전기차 대수가 400만 대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전 세계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9천만 대거든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시장을 침투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거를 다 어디서 메꿀 거냐? 그거를 지금 기업들이 공장을 기를 쓰고 늘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생산해 내기만 하면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 다른 기업들이 손을 뻗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정도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의 쇼티지 현상은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그냥 돈만 쓰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화재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문제로 화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9일이죠. 이틀 전에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에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차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다 타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열폭주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이 잘 꺼지지도 않고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문제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열폭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배터리 팩이 손상이 되면서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한 1000도를 상회하고요. 그에 따른 불이 번지는 현상을 배터리 열폭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화재의 주된 이유는 뭐 크게 뭐 외부에 대한 충격, 과충전, 제조 불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만약에 배터리 내에 있는 이 양극과 음극을 막고 있는 분리막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섞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전격 용량보다 충전이 과하게 되면은 전해질의 온도가 상승하고 양극과 음극이 분해되고 분리막까지 녹아버립니다. 분리막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서 열폭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 불량은 사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배터리 제조 불량은 제조 공정상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서 내부 단락이나 합선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게 전기차에 대한 화재 문제가 다른 화재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최근 1개월 사이에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 화재에 걸리는 시간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평균 3시간이 걸리고요.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불길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번 테슬라 화재 때 소방 인력이 무려 65명이나 침투했고요. 차량도 27대가 출동을 했는데 화재 진압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배터리 셀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얘가 터지면은 옆에도 터지고 옆에도 터지고 옆에도 터지고 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이게 다 터지고 나서 불이 순차적으로 이제 물에 연소가 이 화재가 진압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물 뿌리기로 이게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수조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기다 차를 담가서 물을 넣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 뭐 이런 기발하다. 엄청나게 화재를 잘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재 수조가 전국에 1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제주도에 몇 개 있고 부산에 몇 개 있고 뭐 서울에 몇 개 있고 이걸 화재날 때마다 그렇게 금방금방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화재가 안 나게 혹은 화재가 나더라도 사람에 대한 피해 혹은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냐? 이 화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화재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 종류별 10만 대당 화재 건수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25건, 내연기관은 1530건, 하이브리드 차량은 3476건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배터리에서 불이 안 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력은 거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더 여기서 발달한다고 해도 에너지 밀도가 더 좋아지거나 충전 시간이 더 짧아지거나 이런 개선이 가능한 거지 화재가 거의 안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편이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불이 너무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 엔진룸에서 불이 나면은 빠르게 문을 열고 나오면 되겠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문이 만약에 개폐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수동으로 열 수도 있긴 하지만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불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전체에 불이 번지는 데까지의 시간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잘 안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도로가 아니라 막 터널 아니면 건물 안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다른 것들은 소방차가 출동해서 30분이면 잡겠지만 3시간 동안 안에서 불이 나면은 이게 2차적인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화재는 지금 그 어느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 거의 다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어디 있나요? 다 지하 주차장에 있죠. 지하 주차장에다가 전기차를 놓고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버리면은 그 심각성이 훨씬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기차를 거부하는 주차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2층, 뭐 지하 3층은 방문 고객용 전기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하 주차장 전역에 전기차 출입을 제한합니다. 전기차를 산 게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화재가 지하에서 났을 때 얼마나 크고 그 여파가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기차를 안 타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내연기관차를 타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이미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지금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이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곧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미국과 유럽이 전부 다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안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2050년 내연기관차 운행에 대해서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서울에 대해서 서울 부분에 대해서만 내연기관차 운행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의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 부각으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자, 일단 양극재는 똑같아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리튬 금속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고체라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해질의 차이예요. 전해질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액체였는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고체에 대한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리막도 고체 필름이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장단점을 쭉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얘는 액체로 되어 있냐, 전해질이 액체냐, 고체냐에 대한 차이고요. 거기에 따른 왜 하필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냐라는 내용은 첫 번째로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은 당연히 없고요.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액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냉각 아니면 안전 이런 부자재 이거 분리막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막. 분리막을 대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다른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고체 전해질에 대한 물량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자체가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압도적으로 높은 출력도 기대가 됩니다. 충전이나 뭐 방전, 고체 내에서 리튬이온이 확산으로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출력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10배가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액체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이 저온에서 이온 전도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저온에서도 높은 이온 전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누가 1등이냐? 지금 뭘 봐야 되냐? 하시면은 사실 지금 일본이 1등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1등이고요. 한국이 현재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특허에 대한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뭐 토요타, 파나소닉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다 일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4개는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토요타가 현재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현재 2020년 766억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시장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지금 2022년도 기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태죠. 2030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이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5배에 대한 성장이 가능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과 SK온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일에 전해액을 아주 적게 사용하고도 고성능을 발휘하는 리튬황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에너지 밀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이온 배터리에 무려 10배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즉 충전했을 때 아주 멀리까지 아주 한 번 충전이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현재 급변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사고가 나서 분리막이 찢어지면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걸어다니는 아니죠. 달리는 사륜기이기 때문에 결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최종 목표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전고체 배터리가 무조건 1등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도 현 시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하나로 지금 이번에 BMW 전기차 배터리 협력 확대, 헝가리의 신공장 투자라는 호재가 최근에 나왔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의 고체 전해질과 그다음 무음극 기술을 핵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연내 파일럿 라인을 가동해서 양산 기술 등을 확산할 예정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가 사실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특허권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밀리긴 하지만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이 부각되고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삼성의 SDI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의 이 고분자 전해질,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개발 자체를 했기 때문에 핵심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국책 과제 중 하나인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저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 과제 주간 기업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분자 전해질에 대해서 기술력이 압도적이고요. LG화학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에 지금 국내에 배터리 3사와 연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대표주 중에 하나로 여러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체 관련주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화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열폭주를 막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 열폭주를 지원하는 배터리 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열폭주가 나면 1000도까지 올라간다 했잖아요. 100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400초 이상을 열폭주에 의한 화염 전파를 방지를 해서 초반에 운전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차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재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혜를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시장의 흐름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안전성에 대한 제품들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LG화학을 반드시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부정적인 내용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오늘 또 하나의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내일 새로운 내용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